비욘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24번째 유은실의 아스피체 모르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게스트도 모시지 않았고요. 최근에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에서 아주 흥미로운 책을 읽게 돼서 그 책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책이에요. 제목은 아프다면서 병원에도 가지 않으시고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그 대만의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인 중년의 여성 정신과 의사가 쓴 책입니다. 제목 그대로 아프다면서 병원에도 가지 않으시고, 저자가 아마 부모님, 어르신들 얘기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지 않으시고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 저자가 대만에서는 굉장히 그 책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꽤 그 흥미로운 책들로 젊은 노인 정신의학계의 영 리더라고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네요. 이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지팡이를 집은 여성 노인 분의 얼굴은 안 나오고 아래 몸만 보이는데 노인 정신의학 전문의가 알려주는 돌봄 심리학 이런 이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의 그 편제를 보면요, 1부는 자녀편 이런 제목이 붙어 있고 2부는 그 부모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부는 또다시 이런 제목으로 시작이 돼요. 부모님은 내가 불편해지고 나는 부모님이 힘들어졌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첫 장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지금 모시고 계시는 중년 또는 제 나이 또래의 그 돌봄 가족들,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저희 부모님은 점점 나를 힘들어하는 것 같고 불편해하는 것 같고 나 역시 나이 드신 부모님이 불편하기도 하고 모시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생각, 이런 상황에 놓인 경우 많습니다. 저도 사실 좀 그런데요. 그래서 이 책에서 사례로 드는 얘기들을 바로 우리의 이야기여서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글자가 좀 많습니다만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내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그런다. 요새 그 노인들의 근감소증 같은 얘기 나올 때 단백질 부족이라는 얘기 많이 듣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아버지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들으셨으면 고기를 드셔야죠. 그래서 평상시에 고기를 보충할 수 있도록 고기, 생선 이런 거 많이 사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참 고맙다 이러시는 게 아니고 고기랑 생선 비린내가 나서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그러면 그런 냄새가 안 나는 우유를 좀 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우유에도 단백질이 많아서 고기 묻지 않게 단백질 보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우유 마시면 설사해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우유에 들어있는 이제 그 락토스 때문에 설사를 좀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요새 많이 드시는 그 고단백 영양제를 사드릴 테니 그 영양제를 드시면 밥 몇 끼 드실 때 그 보충하는 단백질 이상 충분히 그 영양제로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건 또 마시기가 거북스럽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셨네요. 코에 호스 꼽은 사람들이나 먹는 거라던데 그걸 내가 먹어야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 도대체 고기를 드시라고 해도 우유를 드시라고 해도 영양제를 드시라고 해도 이렇게 불평을 하시니까 아들이 이제 두 손 두 발을 다 든 겁니다. 이런 상황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어머 이런 일 주변에 많이 있고 나도 겪어봤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그 공연이 뭐 트집까지는 아니어도 하여튼 싫다고 하시는 게 너무 많다,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예인데요. 눈이 좋지 않아지신 할머니예요. 근데
우리 흔한 거죠. 퇴행성 관절염, 무릎이나 고관절 같은 게 이제 약해진 거죠. 거기에 고혈압, 당뇨까지 있는 할머니. 할머니가 실내에서 보통 보행기로 집안에서도 다닐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관절이 나쁜 할머니가 집에 혼자 계시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근데 여차하면 이 쓰러진 거를 아무도 모를 뻔했는데 누군가가 우연히 집을 똑똑 했는데 쓰러지신 거를 발견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식구들이 안 되겠다, 혼자 계시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잘 알고 있죠. 데이케어 센터 아침에 가서 점심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하는 그런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시도록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가셔가지고는 음식 이상하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하고 잘 이렇게 쉽게 사귀지 못해서 거기 나가는 게 되게 힘들다 이러면서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님들이 그렇다면 이제 간병인을 집에 두고 집에 계시도록 그렇게 했는데 뭐 우리나라랑 별로 다르지 않은 모양이에요. 대만에서는 이미 외국인 간병인을 아마 두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간병인을 먼저 집에 같이 있게 했더니 그 외국인 우리말 잘 못하고 그래서 내 말 잘 못 알아듣는다. 게다가 그런 사람 하나 두면 돈 낭비 아니냐. 그리고 손주라도 집에 오면 그 요양 간병인이 있기 때문에 손주가 제대로 잘 수도 없고 마루에서 자야 된다. 이래서 또 싫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방문 요양,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데서 이제 방문 요양을 신청해서 이제 국내인이 할머니한테 오게 했더니 또 그때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불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부모님을 정말 잘 모셔보려고 하던 이 자녀들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나이 든 자녀들이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지금 이제 쓰러진 할머니 혼자 계시는 경우 이런 분들은 뭐 요양보호사를 지금 외국인 또는 방문 요양 국내인 이렇게 할머니와 지내도록 했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자녀와 이 부모님이 서로 좀 약속을 하는 게 좋겠다. 무슨 약속을 하는 게 좋으냐? 자녀가 매일 점심시간에 집으로 전화를 하겠다고 부모님하고 일단 약속을 하는 겁니다. 뭐 출근하면서 아침에 해도 좋겠고요. 자녀들이 특히 직장에 다니고 있는 바쁜 자녀들이 부모님과 일정하게 접촉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시간을 하나 정해서 그게 점심도 될 수 있고 뭐 아침 출근길도 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전화 통화를 한번 하는 거 이거를 첫째 추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에 데이케어 센터니 요양보호사니 이렇게 이제 마련을 해드린 건데 그 외에도 요새 좋은 그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켜볼 수 있는 장치를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설치해서 멀리서라도 무탈하신지 확인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특히 아까 할머니 한 분 사례로 말씀드린 분은 저혈당, 당뇨가 있는데 저혈당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누구에게 연락할 도리가 없으니까 그런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가족끼리 대처 방법을 서로 마련하고 노인분들, 어르신들한테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는 가족과 그 어르신, 부모님이 서로 상호 관계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된 다음에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런 분들의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 자녀 입장에서 급한 마음에 먼저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받는 게 우선시 되는 게 보통인데
그 전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2, 3번 일 먼저 시도한 후에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면 부모님이 일단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제 사례를 보면요. 90세 할아버지, 요새 우리나라도 90세 넘은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90세 할아버지,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외동딸이 있는데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가족인데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가 한밤중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셨어요. 흔한 일이죠. 그래서 제일 흔한 일, 고관절 골절이 생겼습니다. 지금 90세 넘은 분들 그냥 이제 고관절 골절, 아이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누워 계세요. 이렇게 안 하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서 외국에 사는 딸이 이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기 위해서 아주 최고급 요양원에 아버님을 모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서 지내는 거에 적응을 못 하시고 그다음에 불면증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불면증이 심해진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이제 한밤중에 어두운 데서 화장실 가다가 넘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요양원에서 방에 붙어있는 화장실에 불을 살짝 켜놓고 주무시게 했다고 해요. 근데 그 불빛 때문에 할아버지는 잠을 주무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니까 음식을 쉽게 넘기게 하느라고 잘게 다져서 음식을 이제 드렸는데 그게 불만이신 거예요. 그리고 의사를 만나서 이 90세 할아버지가 나는 아무 일 없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상황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요 사례도 사실 아주 흔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주변에서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따님 굉장히 고민이 되겠죠. 이럴 때는 아버님이 지금 90세 할아버지, 이 아버님이 현재 상황, 당신의 상황을 인정을 못 하시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못 하시는 아버님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아버님의 존엄, 그런 지금 아버님의 마음을 잘 지켜드리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이 할아버지의 존엄을 잘 지켜드리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우선은 이 할아버지 몸에 생긴 기능 상실, 즉 뭐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잘 걷기 힘드신 거, 이런 것들 또는 뭐 당연히 지금 여기저기가 퇴화된 그런 퇴행성 변화를 너무 길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상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서 잘 지내시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지, 또 받을 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 장점을 길게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 저자의 처방입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이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지점을 잘 강조해서 할아버지를 설득하는 것이 이 존엄을 지켜드린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우선은 저희 보통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이거를 불을 켜놓는 거를 이해를 못 하시느냐,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근차근히 이 할아버지, 이 경우에 이 할아버지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잘 찾아서 그 이유를 심지어는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지금 요양원에 들어가신 새로운 환경,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리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 사이에 저기 댓글 질문이 하나 올라왔네요. 지금 이제 사례를 제가 두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아주 흔한 거죠.
어, 90세 엄마를 모시고 있는 50대 중반 여성입니다. 치매, 뇌졸중으로 혼자 계시어서 요양원으로 모시는 게 걱정이 돼서 집으로 모셨다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따님하고 어머님이 이제 같이 살고 계신데 아주 힘들다고 일단 얘기하셨습니다. 엄마는 저를 키우시면서 힘들다는 생각 안 하셨을 텐데요. 이런 마음이 생기니 죄책감도 들고, 또 주변에서는 시설로 모시라고 하는데 그거는 허락이 안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방문 요양도 시간 제한이 있어서 나머지는 또 개인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서 간병인을 쓰고 있다. 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뭐 아주 전형적인 지금 현재 노인 어르신들 부모님을 돌보고 있는 중년의 우리 자녀들의 가장 전형적인 상황이네요. 일단 엄마께서는 저를 키우시면서 힘들다는 생각 안 하셨을 텐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네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저도 아이를 키웠지만 아이 키울 때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늘 그러셨나요? 힘든 건 힘든 거고 또 그 힘든 상태를 어떻게 이겨나가냐, 헤쳐나가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지금 질문해 주신 지금 시청자 분을 키우시면서 힘들다는 생각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면서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렇게 일단 우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모시느냐 아니면 시설에 모시느냐, 이거는 참 정말 중요한 기로인데요. 저는 여러 가지 형편이 닿는다면 집에 계시도록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몇 번 저희 서울 36 의원에서 방문 진료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의 많은 자녀들이 좋은 마음으로 기꺼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댁들을 저희가 방문하다 보니까 어렵죠. 다 어려운데도 집에서 부모님 모시는 게 가능하다는 거를 저희도 알게 됐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설보다는 집에 함께 계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함께 지낼 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지금 예를 들면 간병인 함께 하는 것, 또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 상황이 달라서 어려움으로 이제 드러날 텐데요. 그런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족들이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논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 같이 힘을 합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치매이신 어머니, 정말 집에서 모실 수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치매는 정도가 또 다양하지 않습니까? 초기이냐 아니면 많이 진행해서 이제 정말 생리적인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는 집에서 모실 수 없죠. 그럴 때는 전문 돌봄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으로 모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거는 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몇 가지 또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흔한 경우죠. 중풍과 치매를 앓고 있는 85세 남성 어르신 얘기가 나와요. 이 할아버지, 아버님이죠. 아버님이 이제 중풍의 치매이신데 최근에 들어서 음식에 자꾸 뭐가 있다고, 찌꺼기가 있다면서 딸이 셋인데 딸들한테 자꾸 이제 불평을 늘어놓으시면서 심지어는 딸 보고 딸이 아버지인 자신을 해코지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걸르고 망으로 걸르고 또 곱게 갈아서 정말 아무것도 걸리지 않게 해서 드려도 계속 그러신다. 이제 이 저자
정신과 선생님한테 와서 이제 딸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아니 집에서 드리는 음식은 그렇게 불평이 많으신데 그 편의점 가서 편의점에 있는 전자레인지에다가 편의점 간편식을 데워서 드리면 그건 너무 잘 드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딸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어르신은 치매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딸에게 이런 지금 아버님의 증상은 치매로 인한 피해 망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건 아버님도 어쩔 수 없는 반응인 거죠. 예. 가족들은 이게 치매로 인한 증상이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런 행동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편의점의 음식은 잘 드셨느냐? 피해망상 증상을 보이는 분이기 때문에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그 간편식은 진공 포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음식은 잘 드셨던 거고요. 따님이 해준 음식은 뭔가 들어있다라는 생각, 즉 망상 때문에 안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망상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 망상 증상을 줄여서 따님과 이 아버지가 비교적 이제 평화롭게 지내시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이 이제 어떤 좀 달라진 반응을 보일 때는 혹시나 치매로 인한 증상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소아마비가 있는 그런 장애가 있는 아들인데 이제 부모님이 70세가 넘었으니까 이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아들도 이제 다 컸죠. 어른이고 또 직장도 일도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아들인데 이제 형님들은 다 분가를 해서 따로 살고 장애가 있는 이 아들과 부모님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 이 아들이 이제 좀 그동안에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으니까 어머님이 일을 도와드리려고 부엌에도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 아들 보고 뭐 도와주려고 하는데 잘 일을 못한다고 부엌에 들어오지 말라고 자꾸 어머니는 그러시고, 또 아버님도 은퇴해서 이제 친구분들하고 놀러 다니니까 밖에 자꾸 나가시고는 집에 일찍 안 들어오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필요 없다고 하시고, 아버지는 집에 일찍 안 들어오셔서 어디가 다니시는지 좀 아버지 뒤도 좀 쫓아다니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잔소리도 좀 하고, 아들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도 왜 이러냐고 이제 화를 내시고, 그래서 이 아들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형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와 있었던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형님이 거꾸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동생한테 얘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로 불편한 그 아들을 지금 이제 부모님이 너 어렸을 때 걱정이 돼서 엄마 아버지가 학교를 잘 가는지, 체육 시간에 뛰어다니지는 못할 테니까 좀 체육 시간은 빠지게 해달라고 선생님한테 부탁도 하고 그랬던 거 생각 안 나느냐? 그땐 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 안 나니? 엄마 아버지한테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꾸 학교에 찾아와서 이러지 말라고 화낸 적이 있지 않느냐. 또 직장을 다니는데도 걱정이 돼서 어머니가 아버지가 몰래 숨어서 제대로 직장에 나가는지 어른이 돼서도 쫓아다녀서 네가 또 화를 낸 적이 있지 않냐. 지금은 그때의 너와 지금 부모님이 그러니까 상황이 바뀐 것이니까 한번 너의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봐라, 이런 얘기를 형이 해줬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이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아들이 이해가 된 것이죠. 자기의 어렸을 때의 자기의 그 입장과 지금 부모님이 느끼시는 그 생각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이 장성한 아들과 나이 드시는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지 평화롭게 함께 잘 살 수 있을까? 이때는 그냥 무조건 부모님을 도와드리려고 할 게 아니라 아들은 부모님에게, 즉 자녀는 부모님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오케이, 그 정도는 얘가 도와주는 게 좋겠다. 또는 그 일은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모든 거를 아이를 위해서 부모가 해주기 시작하면 아이가 그 능력을 키워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도 걱정이 된다고 부모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녀가 떠맡아서 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은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어르신들이 활동하시는 거를 막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음식을 장만하고 빨래를 하고 집안일을 스스로 하실 수 있을 때는 그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나이 드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실 수 없는 것, 즉 능력이 닿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녀가 도와드리는 그런 협력 그런 것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평화롭게 한 집에서 잘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형님의 얘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로는 잘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경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르신들은 무엇을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엇나가고 또 트집을 잡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부모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제가 왜 저러지?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런 경우 흔하지 않습니까?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서는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증상은 중풍 환자에서 한 절반, 또 파킨슨병 환자에서도 한 40%, 그리고 만성 폐쇄성 질환 또는 만성 통증 증후군, 관절염, 요통 이런 것들이 있는, 그것도 오랫동안 이제 길게 통증을 겪고 있는 분들에서 이런 상태를 많이 보인다는 건데요. 이럴 때는 꼭 이 노인 우울증을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 우울한데, 우리는 우울 그러면 그냥 기분이 이렇게 처져서 가만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요. 노인이나 청소년들의 우울증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임상의사가 아니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증상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괜히 트집을 잡는 이런 식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노인 우울증이 의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의 진료 그리고 그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치료로는 약물 치료, 또 심리 치료,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을 바꾸는 그런 그 행동을 통한 치료, 작업 치료, 이렇게 치료 방법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저자처럼 특히 노인분들의 정신의학을 공부하신 전문가 선생님한테 한번 가셔야 되는데, 또 어르신들이 그런데 안 간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올라온 거에 이제 노인 어르신들 그
말씀을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죽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죽음을 생각하면 슬퍼요. 저희 부모님은 70대 중반, 더 나빠지시기 전에 돌아가셨는데 참 다행입니다.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이제 어머니는 치매 초기셨고 아버지는 3년 간병인을 이제 두고 지내시다가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더 나빠지시기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너무 고생을 오래 안 하셨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요즘은 정말 원치 않는데 오래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직 사랑님께서 부모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신 게 참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되는지 정말 결정하기 힘들고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저는 환자를 직접 보는 임상의가 아니어서 이런 그 고민이 있는 분들하고 해결책, 정답을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사실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작은 못했는데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런 답답한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털어버리고 또 그러다 보면 각자에 맞는 좋은 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대화의 장, 그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한 사례 5가지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책의 저자는 내가 뭘 어떻게 하든 불만인 부모님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 그거는 이제 우리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님은 이게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어떤 행동을 취하죠. 요양보호사를 열심히 찾아서, 그것도 외국인이 아닌 국내인으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의 눈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하고 부모님이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이 잘 맞아 떨어질 때 부모님의 불만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정확히 잘 매칭을 시키려면 사실은 자녀하고 부모가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죠. 솔직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거는 우리 나이가 아래인 자녀들도 그렇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마음을 터놓는 그런 훈련,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문제는 내가 나이 들었다. 그래서 그 노쇠의 과정으로서 건강도 상태가 달라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대부분 어르신들이 그렇죠. 나 괜찮아. 나 다 할 수 있어.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좀 실타래를 풀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늙어가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중년, 노년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때 나는 이제 남의 도움을 잘 받아서 이 마지막을 그나마 편안하게 보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희들 뇌를 조금씩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긍정하는. 그 다음에 3번째는 아까 치매 얘기 드렸는데요. 망상일 수 있다는 거죠. 망상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치를 따질 게 아니라 망상의 증상이라는 걸 가족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그 망상 증상을 완화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노인 우울증, 어떤 경우로도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기분이 낮아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책에서는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면 그때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다. 다만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을 대하라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를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조금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또 사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시골 고향에서 혼자 사시는 70대 어머니, 그리고 이제 40대 아들은 도시에 나와서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영업 부장인 아들, 이렇게 이제 어머니와 아들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도심에서 좋은 회사에서 영업 부장을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리고 40대니 지금 이제 승진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이제 이 어머니, 혼자 계시는 어머니가 아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하시네요. 전화 많이 받고 계신가요? 부모님들로부터.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님들보다는 아마 어머니가 아들들에게 전화를 많이 하실 텐데요. 전화 내용은 급한 것들이 아닌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일상적인 일들을 물어보시죠. 뭐 밥은 먹었니? 예. 출근은 했니? 뭐 이런 전화를 직장에서 받다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생기죠. 상사가 이제 우회적으로 충고를 한다든지, 또 어머니 전화를 받느라고 뭐 회의 도중에 잠깐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보이니까 후배들에게 내가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겠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이 쓰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전화하시는 어머니한테 좋은 태도로 전화를 받게 되지 않고 짜증을 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들 많이 겪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이럴 때 이렇게 직장으로 계속 전화를 하시는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뭐 유형으로 그 원인을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부모님이 자녀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창 일하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나이 든 부모님들은 이제 뇌가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한다는 사실을 잊고 전화를 걸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일일이 다 됐고 하면 전화가 길어지죠. 그래서 단답형으로 짧게 답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이 좋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화는 받는데 대답은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혀 이제 일한다고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경우는 일을 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이때쯤 전화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아직 머리를 많이 쓰실 수 있는, 머리를 굴릴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전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 자녀가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전화를 하시면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해하실 수 있는 정도의 인지 능력이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부모님에게 잘 이해시키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들이 아주 사소한 근황도 알고 싶어서 그냥 전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은 먹었니?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불쑥 전화를 하시는데, 뭐 이런 경우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일단 이해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어보자,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나이 드시고 이제 비빌 데가 없는 부모님들은 결국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자녀뿐이다. 네. 그런데 이제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전화를 거시는 게 끊임없이 심하게 계속 전화를 하시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혹시 공황장애가 아닌가 의심을 해보라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 노인 정신의학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많은 그 사례를 경험해서 나온 얘기일 텐데요. 저희가 그냥 공황장애 그러면 노인들도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노인 어르신들도 공황장애 증상이 있어서 그래서 자녀들에게 계속 전화를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아까 노인 우울증과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심리 치료, 또 바이오 피드백 치료, 즉 공황장애에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직장에 나가고 있는 자녀에게 계속 전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다섯 번째가 이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화하시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자녀가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하십니다. 언제쯤 전화를 내가 걸면 내 아들이, 내 딸이 전화를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업무 시작 직전이나 또는 점심시간에 전화를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식이 하는 일보다, 그 자식에게 본인의 일보다 부모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심리에서 이렇게 일부러 일하는 시간에 전화하는 부모님도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땐 정말 골치가 아프죠. 또 이런 의도가 숨어 있는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을 하고 계시는 자녀들 중에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전화를 너무 자주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좀 조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먼저 적절한 때에 적절한 답을 보내는 어떤 그 조처를 취하는 게 좋겠는데요. 적절한 때라는 거는 부모님에게 적절한 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 자녀에게 적절한 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언제 부모님이 전화해주면 좋겠다라는 시간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먼저 문자를 보낸다든지 연락 방식을 조금 부모님에게 먼저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서로 비상용 암호를 만들어서 영 급할 때는 이 비상용 암호를 사용하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목소리를 듣지 않고 부모님들이 이제 궁금한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문자 메시지나 또는 이모티콘, 이미지 전송 같은 거를 해서 회의 중에 전화를 받는 거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많이 그 가족 단톡방 많이 만들죠. 그런 핫라인을 만들어서 내가 아니어도 다른 가족들이 또는 어머님의 친구분들이 어머님의 그런 그 외로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적절한 때 적정한 길이 짧은 단답형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대요. 전화가 오면 일단 받기는 해야 되죠. 그래서 받아서 네, 아니요, 또는 갈게요, 또는 저녁에요,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단어로 답을 하는 것만으로도 전화하신 부모님이 궁금해하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젊은 지금 막 직장에서 자기 일에
매진해야 되는 그런 자녀분들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혹시 심하게 자주 전화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짜증을 낼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조처를 취하는 것이 양쪽에 다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기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제가 이제 아버님이 나이 많지 않으시네요. 60대 아버님이신데 뭐 저도 60대입니다. 건강염려증이 있으십니다. 작은 증상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하시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말씀을 부모님에게 드려도 그건 아니란 식으로 반박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크게 공감해 드리면 오히려 가족에 대한 의지나 호소, 불안이 심해질까 봐 걱정을 하는데 공감을 하면서 대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딱 잘라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질문이네요. 자, 아버님께서 60대이신데 젊으셨을 때도 건강염려증이 있으신 분이었는지 아니면 나이가 드시면서 심해지는지 일단 그게 저는 궁금하네요. 만약에 건강염려증 그런 게 없으셨는데 뭐 최근에 나이가 드시면서 그러시다면 혹시 무슨 계기가 있으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런 계기가 이제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 나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런 건강염려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좀 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있었다면 그거부터 먼저 서로 얘기하는 게 좋겠고요. 이제 증상 너무 잘나서 똑부러지게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처음에는 좀 공감을 해드리는 게 좋겠고, 가족들이 그렇게 아버님의 건강 그 염려증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증상이 좋아지시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정말 문제가 있는지 사실은 병원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반박을 자꾸 하신다고 하니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도 불만, 저렇게 해도 불만 이럴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사실은 이제 가족들의 공감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요. 먼저는 일단 가족들이 이해하고 있고 도와드리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의 사례로 또 넘어가서 요거는 이제 전화 정도가 아니라 조금 더 심한 그런 경우인데요. 굉장히 많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아들인데 뭐 외지로 뭐 해외로도 출장이 잦은 그런 외아들 사이에서 벌어진 그런 사례입니다. 어머님이 이제 만성질환이 많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시니까 요양원에 모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출장을 가게 되니까 혼자 계시게 할 수 없어서 요양원에 이제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일본 출장을 가게 된 아들이 이제 일본 출장을 다녀온다. 다녀오면 어머님 계시는 요양원에 들르겠다. 이렇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는 다 이해를 하셨다 그러고 출장 잘 다녀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은 떠났죠. 이제 어머님이 다 이해하셨다 생각하고. 그런데 아들이 떠나고 나니까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이제 조바심을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해 하시면서 식사도 잘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인이 이 어머님한테 아주머니 드시는 양이 너무 적네요. 좀 더 많이 드셔야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어머님이 이성을 잃고 벽에 머리를 막 박아버리셔가지고 이제 피도 나고 큰일이 벌어진 거죠. 뭐 이럴 때는 요양원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양원에서는 해외 출장 간 아들에게 긴급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락을 받고 놀란 아들이 이제 다시 여기 대만이죠. 대만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어머니 계시는 곳에.
요양원으로 돌아와 보니까 아들을 본 어머니는 멀쩡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온을 찾고 식사도 다 잘 드시고, 그렇게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돌아오니까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일이 바쁠 텐데 얼른 다시 일하러 가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머니가 정말 속마음은 어떨까요? 이럴 때 아들은 다시 출장 가야 될까요? 이런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이거는 아까 전화로 이제 자녀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수준을 넘어선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면 정말 자녀들이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경험하신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럴 때 생각이 많이 해봐야 되겠죠. 이런 어머니는 과연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 뭐 자녀들이 어머님을 더 많이 생각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상황이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은 선천적 장애가 있고 다른 아들은 꽤 공부를 잘해서 직장도 이제 제대로 가진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이 장애 아들이 불쌍하니까 장애 아들에게 그동안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써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다른 아들에게도 이제 도움을 요청해서 이제 그 아들의 도움까지 받았는데, 아버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퇴직을 하니까 괜찮은 잘 지내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그리고는 다시 아버지를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결국 이제 그 복지과 공공기관에서 아버지를 보호하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또 심지어는 자식에게 이제 나하고 살자고 아주 고집을 많이 심하게 피운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들이 정말로 난처하니까 자기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상황도 설명하고 전근을 신청해 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고 목숨을 끊은 그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자식을 옆에 꼭 묶어두려는 부모님들이 계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식의 관심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따라서 하는 것이 효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이해를 하지만 자식이 할 수 없는 일을 비합리적으로 요구할 때에는 부모를 잘 모시겠다는 마음을 갖되 그 방법에는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렇게 아까 그 어머님처럼 머리를 요양원에서 받고 아들이 들어오면 멀쩡해지는 어머님, 이런 경우 심할 때는 공황장애일 수가 있다는 거, 이거를 잊어버리지 말자고 이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좀 심각한 그런 증상을 보일 때는 공황장애일 수 있다. 그럴 때는 숨을 천천히 쉬게 한다든지, 또 다른 이제 또 공황장애 잘 아시죠? 꼭 죽을 것 같다고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전문가 정신의학과의 진료를 받는 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그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는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책에 한 20% 정도밖에 사례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자녀로서, 저도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또 제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저를 모신다고 할까요? 저를 돌보는 이제 자녀들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내가 어떻게 늙어가야 될 것인가? 나이 들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사례를 통해서 자녀로서 또 부모로서 이런 갈등이 생기기 전에 적절한 마음가짐, 태도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런 이제 사례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댓글을 달아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한번 댓글 읽어보고 서로 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차이자펀이라는 대만 정신과 여의사가 중년의 여의사가 아프다면서 병원에도 가지 않으시고 라는 책에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사례가 좀 더 나오는데요. 뭐 부모님들이 돈을 계속 주시는 그런 부모님들 있으시죠? 또 부모님들이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갈등, 그 문제를 자녀들에게 떠넘기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요. 다음 시간에도 이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떻게 나이 드는 것이 좋겠고 부모님, 불편하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